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재성이라고 하면은 사주팔자 안에 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TV 프로그램인데요. 맛있는 녀석들 그 프로그램에서 고성편 그리고 일본 돈가스 가게 비밀과 그게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만에 집에서 TV를 보다가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이번에는 경남 고성으로 달려가서 제대로 먹방을 찍는 모습을 재밌게 봤는데 어마무시한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데 거기 메뉴는 회라든지 볼락구이, 청어구이, 생선구이, 양념게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푸짐하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고성의 식당의 메뉴인 이 회 백반 가격이 1인당 7,000원이랍니다. 이런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주는데 7,000원?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나는 하나가 자기는 시장 가서 물건 산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재료를 다른 곳에서 사온 게 아니라 마당 앞에서 자기의 밭에서 직접 키우고 재배한 걸로만 음식을 만드셨던 거죠. 모든 유통단계를 제거하고 온전히 1차 산업의 생산자, 농부가 밥상을 차린 격이고요. 그리고 그 가게도 사장님 가게라서 임대료도 없었고요. 그리고 일하는 주체들도 직원들이 아닌 사장님 본인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그 정도는 좋게 받을 만한 한상 차림을 1인당 7,000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프로그램에선 4명이 먹었으니까 4, 7에 28 해가지고 28,000원 정도. 그렇다 해도 돈값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봤던 신문기사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에는 특히 오래된 가게, 노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노포들은 항상 좋은 식재료에 그 집만의 오래된 비법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이죠. 어느 돈가스 가게가 하나 나왔는데 그 돈가스 가게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중 음식이고 오랜 시간 사랑받던 그 오래된 노포를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양도양수를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양도양수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이 젊은 사장이 그 가게를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계산을 좀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남는 게 없어가지고 양도양수를 포기했답니다. 이게 사실 웃기면서도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그러면 이 할아버지 사장님은 여태까지 뭘로 다 먹고 사셨냐, 그걸 알아보니까 바로 연금으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그저 일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끼시는 노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정작 본인들이 수익을 보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포를 물려받아야 하는 젊은 세대는 그런 점이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우리보다 물가도 높고 외식시장이 발달한 일본인데도 그 나라에 직접 가보면 음식점을 가다 보면은 의외로 좀 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건물에서 월세도 안 내고 오랫동안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가게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혼자서 일당백을 할 만한 베테랑 분들이라서 인건비도 많이 안 쓰실 거고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본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직접 일할 거를 전수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게를 나중에 차리겠다는 목표를 갖다 보니까 다른 알바들보다는 훨씬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없거나 적게, 그리고 인건비가 없거나 적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 음식 가격비 중에서 식재료 퀄리티가 많이 차지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도 적게 남기고 그리고 좋은 재료로 대접을 하게 되니까 소비자들은 열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돈가스 가게 사장님은 수익을 아예 안 남기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살아가시다니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요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박집 사장님들을 만나러 다니다 보면 영업이익률을 15% 정도로 잡습니다. 좀 매출이 큰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순수익을 한 10% 정도 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도 봤습니다. 15%를 잡게 되면은 한 달에 1억 팔면 1,500만 원을 버는 거고 한 달에 5천만 원 팔면 750만 원 정도 벌게 되는 거죠. 장사 처음 하는 사람들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나 순수익률을 20% 이상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장사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로 최대한 좋은 가격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마진율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앞으로 대한민국 창업시장도 점차 임대료와 인건비가 줄어들고 실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식재료 비율이 아마 점점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임대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던 가게는 도태되고 골목 안에 들어가더라도
임대료가 낮고 인건비를 적게 쓰는 가게는 아마도 선택을 받게 되겠죠. 창업자들도 이제는 단순히 마진율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팔아서 실제 내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가,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돼야 될 것이고요. 조금 더 똑똑한 운영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 업자들은 아마도 도태될 겁니다. 일본의 츠카타 농장이라는 술집은 아예 본사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가공해서 그 유통 거품이 제거된 닭을 가맹점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일본의 유명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오레노 식당의 영업 방식을 보게 되었어요. 질 좋은 스테이크를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 오레노 레스토랑,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 프랜차이즈 식재료 원가가 무려 60%랍니다. 제 입장에서 정말 미친 거죠. 박리담의 끝판왕이고 여기에서 임대료랑 인건비, 로얄티랑 관리비 이런 거 다 내고 다 빼고 나면 과연 얼마나 남게 될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레스토랑 평균적인 식재료 원가는 20%대 정도라고 합니다. 식재료 비율에 비해서 임대료와 인건비가 비싸다는 의미겠죠. 식재료 원가가 60%까지 올라가야 살아남게 된다면 현재 수익률로 먹고 살던 사장님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창업을 하시려는 사장님들, 그분들은 아마도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요즘 참 어렵습니다. 살림살이는 빠듯해져서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에 대한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맛있는 녀석들이 나온 강남 고성의 회 백반집과 그리고 일본의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앞으로 외식업을 하시려는 분들과 현재 외식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끼시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필진이었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소시지나 햄, 그리고 야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푸짐해요. 그리고 신선하고요. 그래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사람들로 항상 갈 때마다 꽉꽉 찹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한번 먹으려고 하면 혹시 가서 또 줄 설까봐 점심시간 기준으로다가 좀 빨리 가든지 아니면 아예 좀 늦게 가든지 그렇게 갑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옆집들이 자꾸 간판이 바뀌어요. 그 왕수밥 부대찌개 옆집들이 간판이 자주 바뀌고 사장들이 자주 바뀐다는 얘기죠. 부대찌개와 비슷한 식사류인 그 당시에 뭐 통돼지 김치찌개 이런 거 많이 있었고 굉장히 푸짐하고 제 입장에서는 잘 나오는 해장국집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닭갈비집도 볼토한테 사람이 없어요. 흔히 몇 번 망할까. 심지어는 그 새 집들은 왕사방 부대찌개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예뻤어요. 근데 솔직히 그 부대찌개집이 없었다면 그 망한 가게가 안 생겼을 텐데 사실 사건 파악을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편이 왔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 부대찌개집이 잘 되는 걸 보다 보니까 창업 초짜들은 이렇게 이 정도 맛에 이 정도 서비스하는 부대찌개집이 잘 되니까 나도 그 옆집에 들어가면 좀 더 푸짐하게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한식점으로다가 바뀌는 거 보니까. 근데 사실 그 부대찌개집이 잘 되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게 부대찌개 아무리 맛있다고 이렇게 맨날 부대찌개 먹어요. 부대찌개 먹었다가 뭐 다음날 부대찌개도 먹었다가 돈가스도 먹었다 이런 거지, 그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부대찌개 매니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게 맨날 줄 서서 먹을 수는 없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찾아갑니다. 맛있으니까 일부러 차 끌고 전 가요. 굳이 맛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대찌개를 이왕 먹는 거 조금 수고를
더하더라도 좀 맛있게 먹자. 그래서 제가 옆 동네까지 가줍니다. 근데 저는 부대찌개집 때문에 거기로 찾아가는 거지, 그 옆에 김치찌개 생겼다고 제가 거기 갈 리는 없잖아요. 닭갈비집 생겼다고 부대찌개 없이 왜 갑자기 닭갈비집 생겼네? 제가 그리로 갈 리는 없잖아요. 그 동네 부대찌개집 잘 되니까 그 창업을 하신 그 김치찌개집 사장님도 성의껏 푸짐하게 퍼주면은 뭐 시간이 지나서 사랑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동네 골목 상권을 볼 때는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동네 배우 세대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사무실이 몰려있는 곳이든 아파트 주택가가 있는 가정집이 몰려있는 곳이든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1차 타겟이에요. 그 사람들은 새로 생기면 바로 찾아올 수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동네 걸어서 갈 수 있는 5분 거리에 새로운 집이 생겼어. 근데 우리 동네 생긴 거를 남의 가서 좀 먹고 먹어요. 오늘은 저기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가서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 심리니까. 근데 그 부대찌개집은 그 동네 그 배우가 별로 안 됐어요. 지도를 쳐다보지 않아도 일단은 아파트가 막 고층 건물이 없고, 일단 낮은 빌라층이고 상가주택이고 밀집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다 따져봐도 1500세대? 아파트도 아니고 진짜 옛날 배우가 좀 별로였죠. 그래서 상권 응집력도 떨어지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1500세대 정도가 오밀조밀 그야말로 동네 골목 상권이에요. 일단 뭐 1500세대 정도로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근데 그 옆집 부대찌개 장사가 엄청 잘 되니까, 우리 집 음식도 맛있으니까 그 장사 잘 되는 거 한 기본빵 한 반절 정도는 들어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아니한 생각. 그 왕수방 부대찌개집은 저도 그날 10분 정도 걸려서 온 거니까 10분 정도서부터 그 집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거의 한 5만 세대 정도 되는 사람, 사실상 부대찌개집은 5만 세대 정도를 상대로 장사를 한 거고, 통돼지 김치찌개 그 사장님은 걸어서 올 수 있는 5분 거리에 있는 1500세대 상대로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곳에 있어도 이게 사실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사실 맛집들의 특징이에요, 그 부대찌개집이. 일단 배우 세대가 약하고 골목이고 상권이 별로이다. 임대료나 권리금이 쌉니다. 임대료나 권리금이 싸야 고정비가 적게 드니까 밥값을 좀 적게 받더라도 푸짐하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맛집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맛집들은 막 우분우분 작아고 배우도 별로고, 근데 세가 싸고 평수가 한정적이고 인건비 덜 쓰고 임대료 많이 안 들고 투자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음식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권이 좋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는 고전할 수는 있지만 한 번 먹었을 때 저부터도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으면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왔던 손님이 재방문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그게 입소문이 나면서 1, 2년 정도 그렇게 버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버티게 되면 그 동네 맛집이 되는 거죠. 그 부대찌개집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10몇 년 동안 걸친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해서 그런 줄 서는 집이 된 건데, 그걸 보고 비슷한 찌개니까 나도 대충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오픈하면 그게 과연 됩니까? 사실 그런 맛집들을 끼고 있으면은 그 맛집들을 핑계 삼아서 그 맛집 옆에 있는 건물 뭐 이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대찌개집 핑계로 임대료를 더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건물주들, 그 부대찌개집을 핑계로 장사 잘 되는 거 봐라, 우리 옆집도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권리금을 더 받아 챙기려는 임차인들, 이래저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전 임차인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힘들게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상권, 그 골목 상권 파악을 하실 때 무조건 맛집 뭐 장사 잘 된다 해서 뭐 옆에다 좋은 거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상가를 구하셨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맛집 옆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탐정. 야, 냄새가 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청필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쌀국수 집의 진짜 경쟁자는 미소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소야라는 브랜드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매장을 오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권 파악이라는 걸 합니다. 뭐 상권 파악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해당 상권의 인구라든지 은행이나 쇼핑몰 이런 집객시설, 아니면 그 유동인구, 해당 상권의 뭐 연령, 아니면 근처 식당들의 뭐 대략적인 매출, 뭐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데만 들어가도 뭐 파악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심도 있게 알아볼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나의 진짜 경쟁 상대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심한 곳은 힘들어지니까 식당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파는 메뉴하고 똑같은 메뉴를 파는 집, 그쪽을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삼겹살집을 여는데 근처 삼겹살집이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 것도 일견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야말로 1차적인 파악에 불과합니다. 진짜 경쟁자가 누구인가, 이걸 파악해야 그래도 조금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그때가 정말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이 굉장히 추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상권 파악을 하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오픈할 매장의 메뉴를 베트남 쌀국수로 정하고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매장을 열으려고 알아보고 다녔을 때였어요. 너무 추워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거리를 상권 파악하겠다고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열심히 대략 6달 정도 그렇게 상권 파악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업종이 과연 외식인가 형식인가, 외식 대 평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려는 업종이 만약에 식당이라고 한다면 다들 자신들이 외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외식과 형식은 다릅니다. 형식은 평소에 늘 부담 없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 외식은 좀 특별하게 먹는 음식, 데이트할 때라든지 가족 회식을 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먹는 음식점을 외식, 형식은 평소 그 근처 사람들이 먹으러 오는 음식을 뜻합니다. 김밥 천국이나 만두집, 칼국수집, 해장국집, 김치찌개집, 이런 집들은 평식에 해당합니다. 보통 제가 평식을 기준으로 삼는 금액대는 일반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식대로 책정하는 금액대 보통 한 7,000원 정도 하죠. 요즘 8,000원도 있긴 하지만 대략 한 6,0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될 겁니다. 외식은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써야 됩니다. 평소에 늘 먹기는 힘들지만 가끔 손님이라도 오면 같이 얘기라고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금액대는 한 1인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삼시세끼 다 외식을 하고 삽니까? 형식을 평소에 계속 하다가 한 번씩 외식을 하러 가는 거죠. 제가 팔려고 하는 베트남 쌀국수는 처음부터 평식으로 계획됐던 한 그릇에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 그런 금액대의 음식이었어요. 같은 상권에 쌀국수집이 똑같은 쌀국수를 파는 곳이 3곳이나 있었지만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던 그 한 그릇에 한 1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쌀국수 집들이었고, 또 그중 한 개는 저렴해서 좋긴 한데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3,900원짜리 저가 쌀국수였어요. 일단 평식업을 하려면 먼 곳에서도 우리 집을 찾아올 거라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 동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름 내 기준에 맞는 세대수가 충족이 된다면 평식을 하는 가게와 외식을 하는 가게가 몇 개가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외식업으로서 매장을 운영을 했던 곳은 상호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본식 함버거집, 그리고 뉴욕식 스테이크집, 어느 정도 스테이크를 나름 저렴하게 팔긴 하지만 그래도 1인당 금액이 한 15,000원 정도 선되는 음식들이었고, 유명 샤브샤브집, 그리고 안동의 유명한 찜닭집, 그리고 스시집, 초밥 같은 거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받는 초밥집 있죠. 유명 떡볶이 뷔페집, 이름만 들면은 알만한 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는 업종인 쌀국수 브랜드, 그게 2개가 있었고요. 또 분짜가 유명한 그 집하고 지난 30년간 롱런했던 그 포모모라고 하는 그 브랜드였어요. 대개 1인분에 1만원 정도부터 그 이상 되는 가격대의 브랜드들, 아무래도 그 동네가 월세가 비싼 동네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음식점들이 많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음식점이 얼핏 봤을 때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직접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실제 나의 경쟁자들이 추려지게 되더라고요. 내 경쟁자들은 김밥 전문 브랜드인 김가네, 그리고 바르다, 김땡땡, 이소야, 국수나무, 명동 칼국수, 이런 브랜드들이 저의 경쟁자라고 생각할 만한 매장들이었어요. 대개 평수도 20평 이하,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부담 없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업종들이었고, 그 중에서 1인 가격대가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주부들과 그리고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나와서 온 가족이 부담 없이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평안한 복장으로 함께 해결하는 집,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이었던 거죠. 평소에 부담 없이 먹는 미소야와 명동 칼국수를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저의 주된 고민들이었고, 한 끼 먹고 나왔을 때 그 집들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지 않으면서 왠지 평식이지만 가게 분위기에서는 왠지 평식을 넘은 외식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을 주려고 했고, 1만원짜리 쌀국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쪽 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당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조금씩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평수는 그들보다 조금은 더 크게 해서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을 그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깔끔하면서도 고급지게 인테리어를 했고요. 가격대는 평소에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가격대 6,500원짜리 명동 칼국수랑 비슷한 가격대로 했고요. 사이드 메뉴를 만만하게 구성해서 쌀국수 두 그릇을 시킬 때 사이드 메뉴 하나 정도는 시켜 먹더라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끔 메뉴 구성을 했고요. 2만원으로 다른 쌀국수 집은 쌀국수 두 그릇만 시키면 땡인데, 저희 집은 메인 메뉴 볶음밥을 하나 시키더라도 그 2만원에 다 먹을 수 있게끔 메뉴 단가 자체를 늘리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자리가 아닌 뒷골목에 들어가서 임대료를 낮추면서 그 세이브된 임대료를 음식 퀄리티를 높이는 데 썼습니다. 장사는 목이라고 하지만 평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매장으로 오는 접근성과 월세 사이의 가치, 그 두 가지의 가치를 저울질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도